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48화 기욕난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하고자 할 욕, 어려울 난, 헤아릴 양이 되겠습니다. 이 양이란 말은 가득 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직역하자면은 그릇은 이 가득 채우기를 어렵게 하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이 그릇이란 것은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은 주나라 종묘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이 우자 또는 이 유자라는 그릇의 일화에서 비롯됩니다. 공자께서는 어느 날 주나라 종묘를 제자들과 구경 가게 됩니다. 공자 관어 주묘이 유기기연, 이 공자께서 주나라 종묘를 살피다가 이 기울어진 그릇이 있기에 공자문 수모자 왈 차이하기, 공자께서 이 종묘지기에게 묻기를 이 무엇 하는 그릇인가. 대왈 개의 우자지기, 이 대답하기를 아마도 우자지기일 것입니다. 공자왈 오문 우자지기,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내 우자지기를 들은 바 있다. 만적복 허적이 중적정 유지호, 이 가득 차면 엎어지고 비게 되면 기울고 반쯤 차야지 바로 서니 그러합니까? 대활연 그렇습니다. 이 공자 위연 탄활 오호 오유만이 복불자제, 공자께서 한숨 쉬며 탄식하기를 오라 어찌 가득 차고 엎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소냐. 즉 세상 모든 것은 차면 기운다는 1월 영척의 이치를 이 그릇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공자께서는 가득 차게 되면 뒤집어지니 가득 차기 전에 들을 줄 알아야 비로소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유하면 검소해야 하고 높은 자리에서는 오히려 몸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용감하면 두려워할 줄 알아 그릇이 가득 차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듯 훌륭한 군자는 항상 이 그릇을 왕자의 오른쪽에 두고 있었다 하여 이 그릇을 우자지기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이 우자지기는 비우지도 가득 채우지도 않는 중용의 가르침을 전하는 문구가 됩니다. 혹은 이 유자지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너그러울 유자도 이 오른쪽 우를 뜻하는 또 다른 한자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설원 경신편에 나오는 일화죠. 설원은 전한말 유향이 편찬한 책으로 당시 내려오고 있던 고사와 교훈들을 총정리한 설화집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개견자와 이 입구자 4개로 된 이 무딥접의 합자입니다. 이 무딥접은 이 무딥이라는 것은 이 무사람, 즉 여러 사람들의 입을 의미합니다. 이 사형은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자로 이 무딥접이 사용될 경우에는 이 매우 떠들썩하다, 말들이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견자는 이 개를 그린 상형문자죠. 이 각골이나 건문자형에서 보여주는 이 개의 특징은 이 꼬리 부분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도록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개견자는 나중에 이 개과 짐승을 통칭하기도 하고 개견자가 변에 들어갈 경우에는 네발 짐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사에서 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선사시대 개는 인간을 돕는 하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개는 사람과 가축의 중간 정도 되는 지위를 누렸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이 하찮은 것,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개견자는 천박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서방 오랑캐를 낮춰 부를 때도 이 개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견자가 가지는 의미는 개, 하찮은 것, 오랑캐 또는 자기 자식을 낮춰 부를 때도 이 개견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머리혈과 이 무뒷접의 조합으로 된 형태가 있죠. 이거는 이 사람을 두고 말들이 많다는 표현인데요. 따라서 야단스럽게 떠들다는 이 들렐 효자입니다. 이 중앙에 신하 신자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 신하가 말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사특하다, 간사하다, 말다툼하다 등의 뜻을 가진 이 어리석을 언자입니다. 이 그릇기는 개견자가 이렇게 중앙에 들어간 형태로서 이 개가 이 시끄럽게 짖는 것을 표현한 장입니다. 개는 인류가 동반자로 길들인 최초의 가축, 또 인간과 같이 사냥하고 외부 침입자에 대한 경계를 서는 유용한 집짐승이었습니다. 고대시대 개를 집 울타리 안에서 사육한 가장 큰 목적은 짐승이나 낯선 침입자가 나타나면 주인에게 큰 수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가 이렇게 시끄럽게 짖는다는 것은 개의 바람직한 행동이자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점차 기량, 능력, 재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량은 담을 수 있는 크기라는 해석에서 그릇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네 말 중에서 그릇이 크다, 그릇이 되었다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한자에서도 이 그릇기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용기가 아닌 사람의 됨됨이, 인품, 재능을 뜻하는데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릇기가 뜻하는 바도 그릇, 기물, 기관, 도량, 기량, 능력, 재능, 인성, 본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 그릇기와 매우 비슷한 자로는 아래 입구자가 없는 이 울곡자가 있죠. 이는 개견자 위에 입구자가 두 개 있는 이 부르짖을 혼자가 조합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혼자와 개견자의 조합은 이 개가 크게 소리내다, 즉 울다는 울곡자가 되는데요. 이 울곡자는 보통 표현 방식이 꽤 많습니다. 즉 개가 아닌 사람이 우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개견자 대신에 이렇게 큰 대자를 쓰기도 하고 혹은 입구자의 하나를 또 사람인으로 고쳐 쓰기도 합니다. 혹은 죽음을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이 큰 대자나 개견자가 아닌 이 살바를 뼈알과 또자의 조합으로 이렇게 울곡자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자는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이 자는 골곡자의 합품음의 합자입니다. 골곡의 각골자는 이 두 개의 여덟 팔과 입구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골에서 이 입구자의 의미는 이 펼친 두 팔을 그린 것으로서 이 많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태 때문에 나중에는 이 둘로 나누다, 쪼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여덟 팔은 이 점점 크게 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 입구자의 조합은 점점 크게 소리 내다 또는 입을 크게 벌리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점점 크게 소리 내다는 이 풀이는 나중에 키우다, 성장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고 입을 크게 벌리다는 해석은 이 배가 고프다, 공공하다는 뜻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이 둘로 나눈 형태 때문에 점차 이 산과 산 사이의 이 고를 의미하는 자형으로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골곡자가 오늘 뜻하는 바는 골짜기, 깊은 구울 또는 이렇게 성장시키다 또는 이 공공하다, 막히다, 곡식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품험은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머리 위치에 옆으로 벌린 입구자가 있습니다. 또 손으로 이 입을 막는 형태도 있는데요. 이는 입을 가리고 하품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하품하다 또는 높은 이에게 아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하품을 하는 것은 숨이 모자라는 것이라는 해석에서 부족하다, 모자라는 뜻도 추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채라는 의미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곡자도 원래 입을 크게 벌려 음식을 갈구하다는 이 욕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다는 의미가 있는 하품험을 방에 배치해서 그 뜻을 다시 만들어낸 것이 이 하고자 할 욕자가 되겠습니다. 이후 골곡자가 이 꼴짝이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 입구자는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는 것이란 해석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갈증을 이 입을 벌려서 해소하는 것으로 풀이어서 편안해지다, 온순하다 등의 의미가 덧붙여졌습니다. 또한 이 계곡이 가지는 성적인 의미와 합해져서 이 애욕, 색욕이라는 의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고자 할 욕이 뜻하는 바는 하고자 하다, 바라다, 하려 하다, 온순하다, 정숙하다, 편안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받침에 마음심을 넣은 욕심욕자도 있죠. 사실 이 하고자 할 욕과 의미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 자형의 뜻은 마음에 품은 욕망, 욕정을 나타내는데요. 주로 이 자형은 이 명사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 하고자 할 욕은 이 동사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자는 어려울 난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진흙, 근과 세추자의 합자입니다. 세추의 각골자는 집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새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이 자는 세조자와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세조는 학과 같이 다리가 길고 날개가 큰 새를 주로 나타내는 데 쓰이며 세추는 다리가 짧은 비교적 작은 참새, 비둘기, 벚고기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구분은 절대적이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 같은 종이라도 세조와 세추를 혼용하여 구성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새는 높이 난다 해서 높을 채로도 불리기도 하죠. 진흙근은 이 각골자는 이 가죽의 무두지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잡은 짐승은 가죽을 벗기고 펼쳐서 이 생가죽 아래에서 이 불을 피워서 그 연기로 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각골자에서 이 부위는 이 가죽을 펼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단련시키다, 혹독하게 다루다, 괴롭히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사실은 이 가죽 혁자와도 많이 닮아 있는 걸 알 수 있죠. 건문하면서 이 누런 가죽을 그린 이 자형은 이 누를 황자로 같이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누를 황의 각골자는 원래 기원이 이 줄에 깬 이 폐옥을 그린 형태에서 났기 때문에 기원은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 누를 황자 아래 이 불화자는 이 흑도자로 다시 변화가 되는데요. 이는 무두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초기 원시적인 이 연기를 이용하던 이 무두질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석회와 잿물로 지방과 단백질을 제거하여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한 것에서 이 자형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자형의 원래 유래가 잊혀지게 되면서 이 자형은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이 불의에 있으니 이 화형 하는 모습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가죽을 혹독하게 다루다는 의미와 의미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북아시아에서 화형은 중세 유럽만큼 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은 마녀사랑이란 이름으로 화형이 흔하게 자행되었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 화형은 주로 영물을 꾀한 자들을 태워주는 분형이 있었으나 그 분형도 이 선사시대 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나라 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불화자에서 흑도자로 바뀌고 나서는 달리 해석하게 되는데, 즉 사람이 진흙에 빠져서 곤란한 지경이다 라고 풀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행에는 진흙이라는 뜻이 담기게 됩니다. 진흙근의 이 받침이 불화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을 불에 태우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불태우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만든 자행이 변에 이 불화자를 넣은 이 불사를 선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 아래에 있던 이 불화자가 흑도자가 되고 변에 다시 이 불화자가 들어갔으니 참 재밌는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근과 불화자의 조합에서 이 진흙을 불에 말리다는 의미도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불사를 쓰는 이 말릴 한으로 읽습니다. 근문에서부터 이 진흙근은 이 불의에 놓인 사람 혹은 진흙에 빠진 사람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공경에 빠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근이 구성자로 보통 들어가서 만들어진 이 소전 자행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려운 상태를 일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하품, 험가의 조합은 이 어려움을 토로하다는 이 탄식할 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인이 들어간 경우는 이 사람이 어려움에 이 처해 있다라는 이 겨우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언이 변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 말이 어렵다, 즉 말을 어렵게 하다는 상갈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갈근의 의미는 상가다, 조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진흙근의 오늘 의미는 진흙, 찰흙, 흙을 바르다이며 진흙에 갇혀 겨우 움직이다는 해석에서 조금 약간의 의미도 있고, 한편 이 왕을 나타내는 이 누를 황자 때문에 이 건문에서 보이는 진흙근은 이 왕이 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때의 시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려울 나는 이 셋주자가 이 방에 있어서 이 진흙에 빠진 새로 풀이될 수 있는데요. 즉 이 새가 날기 힘들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건문에서 만들어진 이 자형은 원래는 그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새의 어떤 한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자형이었다고 합니다. 즉 불화자가 있는 진흙근은 이 불에 타면서 이 사람이 이 괴로 소리치는 것으로 묘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는 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자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딱 떠오르는 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이 직박구리입니다. 직박구리는 동북아시아에서 흔한 이 텃새고 근처에서 가끔 발견됩니다. 이 새는 이 특유의 비명소리로 나름 유명합니다. 이후 자형의 변이 진흙근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자형은 진흙에 빠진 새라는 해석에서 움직이기 힘들다, 공경에 처하다, 몸을 사리다, 움직이지 않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려울 난이 뜻하는 바도 어렵다, 싫어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막다, 물리치다, 꾸짖다, 상가다, 공경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헤아릴 양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보면 아침당과 마을리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원래 구성은 이 동욕동 그리고 이 입구자의 조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욕동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 자루를 묶은 형태입니다.
이 안에 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즉 이 보따리 안에 이 내용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주변을 이렇게 묶어서 가마니 형태로 그리기도 하고요. 이 자료에는 주로 곡물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형태가 그대로 내려와서 오늘날의 자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전에서 따듬어진 이 형태가 나무목과 날일자의 조합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양에는 새로운 뜻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해가 뜨는 이 동쪽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해가 지평선 나무에 걸쳐진 것은 이 해가 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 무렵에 퍼진 오행사상에서 나무는 이 솟아나는 기운을 뜻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즉 의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오행사상이 나오기 전까지 한자에서 각고나 건문에서는 이 동서남북의 개념이 없었고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자형도 없었습니다. 즉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자형은 뒤늦게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동이 보통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묵다 혹은 이 보따리라는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무골중의 건문은 이 사람인가 동력동의 이 합자로서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진 이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시종자는 이 무거울 중자와 벼화자의 합자로 이 보따리 안에 이 벽시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움직일 동은 힘력자가 들어가서 이 무거운 곡물 보따리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헤아릴 양은 이 무거운 곡물 보따리를 이 땅 위에 두고 도량으로 곡물을 측정하는 모습에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아래 곡물 보따리가 있고 이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으로 이 보따리의 곡물을 이 측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건물을 오면서 이 안에는 이 점이 들어가 있는데 즉 이 그릇 안에는 이 곡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둥근 형태의 점이 있는 것은 바로 또 해를 뜻하는 날일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따리는 이 바닥에 두었다 해서 아래 이렇게 흑도자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전에서는 이 자연 구성을 이 날일자, 동력동, 그리고 흑도자의 조합으로 따듬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이 아침당과 이 마을리의 조합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예서에서 이렇게 따듬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사용된 곡물 청량기구로는 제일 작은 홉, 대, 말이 알려져 있죠. 1홉은 약 180ml 정도로 좀 작죠. 작은 사각형인데 곡물 청량에 많이 사용된 건 이 사각형은 약 1.8L짜리 이 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아릴 양은 이 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통이라고 부르는 원통은 이 18L 고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아릴 양이 오늘 뜻하는 말은 이 헤아리다, 이 저울에 달다, 재다, 되로 재다, 양, 분량, 용기, 용적, 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기욕난양, 즉 이 그릇은 가득 채워서는 안된다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에서 이 그릇 기자가 가끔씩 나옵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논어 위령공편에서 이 자공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이 공역, 성기사, 필선, 리기기, 이 장인이 이 공사를 잘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먼저 그 도구를 예리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그릇기는 이 도구, 사람으로 치면 이 기량을 의미하죠. 논어 위정편에서 자공이 이 공자에게 군자가 무엇이냐
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자왈 군자 불기 즉 군자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은 물그릇, 밥그릇처럼 이 서임시가 이미 정해져 있고 담을 수 있는 한계도 명확하게 확정된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군자는 한 가지 이 편협한 안목을 가져서는 안 되고 노력함에 따라서 인품과 기량도 점점 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군자라 되어서는 이 배움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이때 이 기는 사람의 서임새와 도량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노노 공야장 편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공이 선생에게 자신을 평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왈 여기야 너는 그릇이다. 왈 하기야 어떤 그릇입니까? 왈 호련야 매우 귀한 그릇이다. 이 호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제사용 그릇을 말하고 연이라는 건 하나라의 제사용 그릇을 말하니 호련이라고 하면 이 옥으로 만든 이 매우 귀한 왕궁의 제사 그릇을 말합니다. 즉 말인즉슨 군자처럼 서임시에 구애받을 경지는 아니나 아주 귀한 일에 쓸 훌륭한 인재 정도는 자공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후 이 호련이라는 말은 뛰어난 인품과 학식을 갖춘 사람을 비유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